차창밖 풍경이 휙휙 스쳐갔습니다. 민수의 무릎 위엔 작은 보자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이후로는 집에 돌아오실 필요 없어요. 며느리의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요양원에 버려지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민수는 손수건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재민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5 평생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일어나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목공소로 나가서 하루 종일 나무를 깎고 직원들에게 지시도 하고 저녁에는 소주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었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며느리 혜진이가 살고 있는 이 좁은 아파트에서 눈치만 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놈이 해외 출장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민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도 10년 전에 먼저 떠났는데 이제 아들마저 잃고 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민수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세원이를 깨울까 봐서였죠. 세수를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언제 이렇게 작아졌나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했던 어깨가 구부러져 있고 눈빛도 흐릿해졌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혜진이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죠. 그저 담담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말이다.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어디 나쁘냐며 큰 소리 쳤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운도 없었습니다. 혜진이는 아침상을 차리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김치, 그리고 밥 한 그릇을 민수 앞에 놓아주었죠.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지만 민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세원이 일찍 나갔어요. 알바 때문에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손주 세원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알바를 하고 있다고 했죠. 민수는 그런 세원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혜진이는 휴대폰을 보며 뭔가 확인하고 있었고 민수는 밥을 하나씩 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 집안이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준호가 퇴근하면 아빠 소리가 들리고 세원이도 할아버지한테 학교 이야기를 해주곤 했었죠. 아버님, 오늘은 제가 늦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학교 일이 있어서요. 혜진이가 가방을 메면서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혜진이는 요즘 더 바빠 보였습니다. 아니, 바쁜 척하는 것일까요? 민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죠. 혼자 남겨진 시간 동안 민수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혜진이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닐까? 세원이도 할아버지 때문에 더 많은 알바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아들이 없는 이 집에서 자신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점심시간이 되어서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혜진이가 점심도 챙겨놓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었죠. 아마 귀찮아서일 거라고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오후 시간은 더욱 길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는 있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죠. 자꾸만 아들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그놈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빠를 이렇게 외롭게 두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저녁 무렵 세원이 지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세원아 고생 많았구나. 괜찮아요. 엄마는 아직 안 오셨나요? 아니다. 늦는다고 하더라. 세원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 컴퓨터를 하거나 쉬고 있을 거였죠. 민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혜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응. 간단히 먹었다. 혜진이는 부엌에서 뭔가를 데워 먹으며 또다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며느리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바쁜 것 같아서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루가 말입니다. 민수는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일까? 아들이 죽은 뒤로 자신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수는 혜진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전화를 자주 받는 것 같았고 그때마다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를 나누었죠. 민수가 가까이 가면 전화를 끊거나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진이가 베란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죠. 뭔가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아주세요. 시간은 오전 10시쯤이면 될까요?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혜진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과 관련된 일일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들어온 혜진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뭔가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누구랑 통화한 거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학교 일 때문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혜진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떤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죠. 민수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혜진의 전화 통화 내용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특히 걸렸습니다. 무슨 비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 민수는 혜진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방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또 전화를 했죠. 네, 확인했습니다. 그쪽에서 준비해 주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혜진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약속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혜진이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자신이 부담스러워진 걸까요? 그래서 어디론가 보내려고 알아보는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세원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민수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민수는 손주에게 자신의 걱정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원이도 대학생이라 공부하고 알바하느라 바쁜데 할아버지 걱정까지 시킬 순 없었거든요. 그래도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엄마한테 말씀드릴까요? 아니다. 괜찮다고 했잖니.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세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그날 저녁 혜진이가 또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실에서 받았는데 민수가 있다는 걸 의식해서 목소리가 더욱 작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날 오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는 혜진은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쳐다보더니 말했죠. 아버님, 다음 주에 저하고 외출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걸까요? 어디로 말이냐? 그냥 잠시 나가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그때 말씀드릴게요. 혜진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무서웠거든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곳일까봐 말입니다. 그날 밤 민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들 준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혼자서는 시아버지를 돌보기가 힘들 거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막상 자신의 일이 되고 보니 무서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혹시 이게 마지막 아침 식사일까?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밥일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많이 하세요. 혜진이 말했지만 민수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 출근하고 나자 민수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좁은 아파트였지만 그동안 아들의 흔적들도 여기저기 남아 있었죠.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준호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작은 가방 하나를 꺼내서 자신의 옷가지를 넣어봤습니다. 언제 떠나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방을 들어보니 너무 무거웠어요. 75살의 몸으로는 큰 짐을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가장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작은 보자기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어요. 혹시 혜진이나 세원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였죠. 오후가 되자 혜진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도 늦습니다.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추측이 맞을까요? 혜진이가 정말로 자신을 어디론가 보내려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모든 상황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에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혜진이 말한 다음 주 외출이 바로 내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부엌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혜진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혜진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평소보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민수는 그런 혜진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잠이 잘 안 와서 말이다. 몸이 안 좋으신가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혜진의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혹시 자신을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경 써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다. 괜찮다. 그런데 내일 어디로 가는 거냐? 민수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죠. 아버님,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일 가서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민수는 자신의 추측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래도 미리 알고 싶은데. 아버님, 정말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죠. 아침을 먹는 동안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으로 뭔가 확인하고 있었고 민수는 밥을 먹는 척하면서 며느리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고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 같았습니다. 세원이 아직 잠든 상태였어요. 민수는 내일 손주와도 제대로 인사를 나누지 못할까봐 아쉬웠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는 출근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혜진이가 가방을 메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혜진의 차림새가 평소와 달랐어요. 좀 더 단정하고 격식을 갖춘 옷을 입고 있었죠. 마치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처럼 말입니다. 무슨 회의인가? 학교 일이에요. 정은 관련해서요. 정은이라는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혜진이가 정은을 간다고요? 그럼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은을 간다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냥 알아보는 중이라서요. 별거 아닙니다. 혜진은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더 묻기 전에 빨리 나가려는 것 같았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주저앉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혜진이가 정은을 간다면 자신은 정말로 어디론가 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였습니다. 점심 무렵 세원이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출근했나요? 응, 일찍 나갔다. 너는 오늘 학교 안 가냐? 오늘은 오후 수업만 있어서 천천히 가면 돼요. 할아버지는 점심 드셨어요? 세원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면서 민수에게도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손주와 둘이 식사를 하게 된 거였어요. 세원아, 너 엄마가 정은 간다는 얘기 들었냐?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은요? 아, 그냥 알아보시는 것 같던데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세원이도 자세한 건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혀 모르는 건 아닌 듯 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글쎄요. 엄마가 아직 자세한 말씀은 안 하셨어요. 세원의 대답도 애매했습니다. 민수는 손주에게까지 자신의 불안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오후 시간 동안 민수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는데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자꾸만 나쁜 상상만 들었어요. 저녁 무렵 혜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어딘지 안도하는 표정도 보였어요. 마치 중요한 일을 마무리한 사람 같았습니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나? 민수가 물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잘 풀린 것 같아요. 내일이면 더 확실해질 거예요. 혜진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일 아침 일찍 나가셔야 해요. 7시쯤 출발할 예정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이제 말해줄 수 있지 않냐? 민수가 다시 한번 물어봤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가서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민수는 체념했습니다. 내일이면 어차피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미리 준비해둔 보자기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입을 옷 몇 벌과 약간의 생필품들이었어요. 많이 가져갈 수도 없고 또 많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았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75년 인생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경상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목공소를 차리고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키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되었네요. 아들 준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놈이 얼마나 효자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어요. 며느리 혼자서 시아버지까지 책임지기에는 버거울 거라는 걸 민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막상 자신의 일이 되고 보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뿐이죠. 새벽 2시, 3시가 지나도록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을 떠나게 될 텐데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쩌면 영영 못 돌아올지도 모르고요. 화요일 아침 민수는 6시가 되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가슴이 무거웠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세수를 마치고 평소보다 깔끔하게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작은 보자기를 방구석에서 꺼냈습니다. 아버님 벌써 일어나셨네요. 혜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어요. 얼굴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잔 흔적이 보였죠. 오늘 일찍 나간다고 했잖니.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거나 따지지 않기로 했거든요. 어차피 결과는 정해진 것 같으니까요. 혜진은 아침 준비를 하면서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와 마지막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그런 혜진을 바라보며 정말 많은 준비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간단한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죠. 민수는 이게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아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천천히 정말 천천히 밥을 씹었습니다. 세원이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제 늦게 들어와서요. 혜진의 대답에 민수는 아쉬웠습니다. 손주와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세원이 일부러 깨울 수는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출발해야 해요. 준비 다 하셨죠? 응, 다 했다. 민수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이 그 모습을 보더니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버님, 무슨 짐이에요? 뭐 별거 아니다. 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올라타자 혜진이가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힐끔 보려고 했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꽤 멀리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멀리 가나? 좀 멀어요.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혜진의 대답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이면 경상도 끝자락이나 부산 쪽쯤일 거였어요. 그런 곳에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운전에 집중하는 듯했고 민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면서 정말로 멀리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참아주세요. 괜찮다. 나는 차 타는 거 싫어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민수는 차를 좋아했었어요. 아내와 함께 그리고 아들과 함께 여러 곳을 다녔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여행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었죠. 1시간 정도 지나자 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들어섰습니다. 주변 풍경이 점점 시골 같아지기 시작했어요. 논밭이 보이고 작은 마을들이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어렴풋이 고향 생각이 났어요. 여기가 어디쯤이냐? 경상도 북부 쪽이에요. 혜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없었어요. 잠시 후 차가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어 간판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푸른숲 요양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민수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깔끔하게 지어진 3층 건물이었지만 민수에게는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가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잠시 안에 들어가서 일 볼 게 있어요. 혜진이가 차에서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나올게요. 혜진은 서둘러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차 안에 혼자 남겨졌어요. 창밖을 통해 요양원을 바라보니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휠체어에 앉아있고 어떤 분들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모두 쓸쓸해 보였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자신도 저 사람들처럼 되는 건가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아, 아들아, 준호야.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더욱 슬펐어요.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으며 민수는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경상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맨손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목공소를 차리고 아들을 키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건가요? 20분 정도 지나자 혜진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있었어요. 뭔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가요. 혜진이가 채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간다고? 여기는 뭐 하러 온 거냐? 민수가 물어봤지만 혜진은 대답하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친구 어머님이 계신 곳이에요. 잠깐 인사만 드리고 왔습니다. 혜진의 대답을 듣는 순간 민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친구 어머니를 핑계로 미리 와서 자신이 들어갈 자리를 알아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은 그냥 둘러보기만 하고 나중에 정식으로 입소하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차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속도로 향하지 않고 계속 시골길로 들어갔어요. 주변 풍경이 점점 더 한적해졌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 민수가 다시 물어봤지만 혜진은 여전히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온 건 좋은데 그럼 어디로 가는 걸까요? 혹시 다른 곳이 또 있는 건가요? 차는 계속해서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지나고 작은 마을들을 스쳐 지나갔어요. 민수는 점점 더 궁금해졌지만 혜진의 표정을 보니 뭔가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더 가다가 차가 한 마을 입구에서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마을을 살펴봤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여기는 혹시 민수가 물어봤을 때 혜진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곧 아실 거예요. 차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더욱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민수의 가슴은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차가 마을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민수는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풍경이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좁은 길, 양쪽으로 늘어선 낡은 담장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야트막한 산의 모습까지 차가 한 모퉁이를 돌자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설마요, 오래된 돌담이 보였습니다. 허물어진 곳도 있지만 최근에 깔끔하게 보수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그 돌담 너머로 익숙한 지붕이 보였습니다. 한옥의 기와 지붕이었는데 이것도 새로 손본 것 같았어요. 이게 뭐냐? 민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큰 나무 앞에서 멈췄는데 그 나무 역시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아버님 도착했습니다. 혜진이가 차에서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민수는 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기가 내 고향집이 아니냐.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진이가 차문을 열어주자 민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대문 앞에 서자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이곳은 분명히 민수가 태어나고 자란 경상도 고향집이었어요. 하지만 예전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무너져가던 담장이 깔끔하게 쌓여있고 대문도 새로 달았더군요. 혜진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혜진은 대문을 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있던 배나무가 그대로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크고 울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 신혼 초에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이게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도 완전히 새로 지은 건 아니었지만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었어요. 기와 지붕은 새로 얹었고 벽도 다시 칠했더군요. 마루도 반들반들하게 다시 깔아 놓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혜진이가 민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주 통화했던 건 이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버님이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민수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로 정은을 신청했습니다. 근처 고등학교로요. 다행히 승인이 났어요. 정은을 여기로. 네. 아버님 혼자 계시게 할 순 없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살아야죠. 혜진의 말을 듣는 순간 민수는 무릎이 꺾이면서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며느리야,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했는지 아느냐.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깜짝 놀라게 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혜진도 눈물을 흘리며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집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집이었어요. 어릴 때 뛰어다니던 마당,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창고,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던 부엌,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집이 그냥 비어 있었나? 내 오랫동안 비어 있던 집을 제가 사서 조금씩 수리했어요.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방문을 열어보니 새 이불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혜진아, 이 모든 걸 언제 준비했냐?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준비했어요. 주말마다 내려와서 청소하고 수리하고 세원이도 몇 번 함께 왔거든요. 세원이도 알고 있었다고. 네,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선물도 있어요. 그때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혜진이 나가보니 세원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세원이 숨을 헐떡이며 민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세원아, 너도 여기를 알고 있었구나. 네,
저도 여기서 할아버지랑 함께 지내고 싶어서 왔어요. 방학 동안은 여기서 보내고 기숙사로 들어갈 거예요. 세원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라디오였는데 깨끗하게 수리한 흔적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이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할머니랑 함께 들으시던 라디오요. 민수는 그 라디오를 보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마다 들었던 그 라디오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바에서 번 돈으로 수리했어요. 세원이 라디오를 켜자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 즐겨 들었던 그 노래였어요. 민수는 배나무 아래 마루에 주저앉으며 혜진과 세원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너희들이 나를 버리려 한다고 생각했다. 아버님, 저희가 어떻게 아버님을 버려요? 아버님은 저희 가족이에요. 혜진의 말에 민수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걱정과 불안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갔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세 사람은 배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배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울고 난 후 민수는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게 현실이었어요. 혜진과 세원이 자신을 위해 이토록 큰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할아버지 집안도 구경하셨어요. 세원이 라디오를 들고 일어나며 물어봤습니다.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민수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아직 후들거렸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세원이 앞장서서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거실부터 시작해서 방 하나하나를 보여주는데 정말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방이에요. 이불도 새로 샀고 옷장도 정리해뒀어요. 세원이 문을 열어주자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민수가 사용하던 방이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이 모든 걸 언제 다 했냐? 민수가 감탄하며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주말마다 내려와서 청소하고 벽지도 새로 바르고 장판도 새로 깔고 저는 가끔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세원의 말을 들으니 혜진이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학교도 바쁠 텐데 주말마다 이곳까지 와서 집을 고치다니요. 혜진아,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민수가 혜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혜진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이동하자 여기도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어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도 최신형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다. 할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민수가 중얼거리자 세원과 혜진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니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여기 모셔뒀어요. 세원이 거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상 위에 아내의 사진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어요. 이것도 가져왔구나. 민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집에서 보는 아내의 얼굴이었어요. 여보, 우리 집에 왔소. 며느리와 손주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줬소. 민수가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하자 세원이 옆에 앉아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가 정말 좋아했던 노래였어요. 민수는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라디오 고치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부품도 구하기 힘들고 내가 직접 고쳤다고. 네. 전작과 친구한테 알아봐서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곳에서 고쳤어요. 처음엔 소리가 안 나왔는데 지금은 잘 나와요. 세원의 말을 들으니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알바하느라 바쁠 텐데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한 거였어요. 세원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수가 손주의 어깨를 토닥이자 세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름방학 내내 여기서 지낼 거예요. 할아버지랑 함께 라디오도 듣고 마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정말이냐? 네, 여기서 할아버지랑 지낼 거예요. 세원의 말에 민수는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손주가 자신과 시간을 보내려고 이런 계획까지 세워준 거였어요. 혜진이 부엌에서 뭔가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뭐 하고 있나? 민수가 부엌을 보니 혜진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점심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맛있게 해드리려고요. 고생이다.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아버님은 쉬세요. 세원이랑 마당에서 라디오나 들으세요. 혜진의 말에 민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세원이 배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깔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늘이 시원해요. 두 사람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세원아, 내가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어땠냐? 처음에는 정말 낡고 무서워 보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계속 고치시는 걸 보니까 점점 예뻐지더라고요. 너도 많이 도와줬다며? 별로 안 도와줬어요. 그냥 청소나 좀 하고 풀 뽑고 그 정도였어요. 엄마가 거의 다 하셨어요. 세원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민수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도 분명히 많은 도움을 줬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할아버지, 저 대학교 다니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랬나? 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가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공부하고 알바하느라 별로 신경 못 써드렸거든요. 세원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네 할 일 하는 게 맞다. 할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라. 그래도 이제는 자주 와서 함께 시간 보낼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학교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라디오도 함께 듣고 그때 혜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점심 준비 다 됐어요. 들어와서 드세요. 세 사람은 부엌에 마련된 밥상에 앉았습니다. 김치나물 몇 가지가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맛있겠다. 오랜만에 고향에서 먹는 밥이구나. 민수가 숟가락을 들자 혜진과 세원도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입맛에 맞으세요? 응. 맛있다. 정말 맛있다. 민수는 진심으로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먹는 밥이라서 더욱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세 사람은 다시 배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정말 꿈 같다. 내가 다시 이 집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수의 말에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저희도 함께 살 거니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수는 배나무를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감사했어요.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면서 배나무 그늘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수는 혜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쌓여있던 말들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꼭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혜진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구나. 혜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생각했다.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원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요양원이요? 응. 내가 자꾸 전화하고 비용 얘기하고 날짜 정하는 걸 들으니까 그게 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민수의 고백을 들은 혜진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가 그렇게 차갑게 보였나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거다. 아들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불안해졌나 보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혜진이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표현이 너무 서툴렀어요.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비밀로 했는데 아버님이 그런 걱정을 하고 계셨다니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가 울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다. 민수가 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사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학교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께 신경을 제대로 못 써드린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혜진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님을 짐으로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혜진의 고백을 들으며 민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가족이에요. 남편이 없어도 제가 힘들어도 아버님은 언제나 저희 가족이라고요. 아가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제가 이 집을 고치면서 생각한 건 아버님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거였어요. 서울 아파트는 너무 좁고 답답하잖아요. 세원이 옆에서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주말마다 여기 와서 청소하고 수리하고 손톱 밑에 흙이 끼도록 일하셨어요. 그래, 네. 그러면서도 할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깜짝 놀라게 해 드리고 싶다고. 세원의 말을 들으니 혜진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더욱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혜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잘못 생각했다. 민수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서운함이 모두 눈물과 함께 흘러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앞으로는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 나도 앞으로는 속으로만 끙끙 앓지 않겠다. 세원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 같아요. 원래 가족이었지. 민수가 세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원아, 너도 고생 많았구나. 알바하느라 바쁠 텐데 할아버지 걱정까지 하고 아니에요.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 보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저희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세원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원아, 이제 할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함께 지내자. 네, 방학 때마다 올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도 자주 올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민수와 아내가 젊었을 때 즐겨 듣던 노래였어요. 이 노래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는데 민수가 중얼거리자 혜진과 세원도 조용히 음악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기뻐하셨을 거다. 해가 서서히 지면서 마당에는 노을이 깔렸습니다. 배나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붉은 빛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세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디오 음악과 함께 완벽한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본격적으로 이사를 하고 며칠이 지나자 민수는 점점 고향집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할 일이 있었어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뭐 하세요? 혜진이가 아침 준비를 하며 물어봤습니다. 텃밭 좀 보려고. 예전에 여기서 상추도 키우고 고추도 심었거든. 민수는 호미를 들고 뒤뜰로 나갔습니다. 오래 방치되어 있던 밭에는 풀이 무성했지만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풀을 뽑으며 땅을 고르고 있는데 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민수 아니니? 민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옆집에 살던 영순 누나였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늙긴 했지만 여전히 정정해 보였어요. 영순 누나 오랜만이야. 정말 돌아왔네. 이장님한테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았거든. 영순 할머니는 울타리 너머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은 일을 해줘서 돌아오게 됐어. 며느리는 정말 잘 얻었어. 주말마다 와서 집 고치시는 걸 봤거든. 영순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뿌듯했습니다. 점심때 한번 놀러 오세요. 할 이야기도 많고 그래 그럴게. 이웃과 인사를 나누니 정말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 회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네 사람들은 모두 반가워했어요. 민수야, 너 서울에서 잘 살다가 왜 돌아왔냐? 아이고,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몇십 년 만이냐? 마을의 최 영감님을 비롯해 여러 어른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가 정은까지 와서 모시고 사신다며 요즘 그런 며느리 흔하지 않은데 정말 복 받으셨어요. 어른들의 부러움 섞인 말에 민수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손주도 대학생이라면서 자주 와. 방학이라 와서 함께 지내. 참 좋겠다. 우리는 자식들이 명절에나 얼굴 보여주면 다행인데. 마을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 시간이 금세 흘렀습니다. 한 달 후 민수의 텃밭에는 상추와 깨잎이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추도 심고 호박도 심어서 제법 그럴듯한 모습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상추가 이렇게 잘 자랐네요.
세원이 텃밭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농사 경험이 많거든 어릴 때부터 농사 지었으니까. 우와, 정말 신기해요. 저는 상추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몰랐는데 세원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텃밭을 구경했습니다. 세원아, 내가 직접 따서 먹어봐라. 정말요? 세원이 상추를 따서 입에 넣는 모습을 보니 민수는 흐뭇했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요.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럼 직접 기른 거니까. 저녁 식사 때 세 사람은 텃밭에서 딴 채소로 쌈을 싸 먹었습니다. 아버님이 기르신 채소라서 그런지 정말 맛있어요. 혜진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심어야겠다. 토마토도 심고 오이도 심고 민수는 벌써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 회관 앞에서 윷놀이를 했습니다. 민수야, 유치 던지는 솜씨가 여전하네. 영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워낙 잘했거든. 그때 형님이 윷놀이 챔피언이었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없었거든요. 형님, 다음 주에 마을 잔치 있는데 오실 거죠? 그럼 당연히 가야지.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민수는 점점 마을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며칠 후 세원이 대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제 친구들이에요. 할아버지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꼭 뵙고 싶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젊은이들의 밝은 인사에 민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서 와라. 텃밭에서 딴 상추로 쌈 싸 먹자. 우와, 정말이요? 할아버지가 직접 기르신 거예요? 그럼 내가 정성스럽게 길렀지. 젊은이들과 함께 마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공기가 정말 좋네요. 할아버지 집이 너무 예뻐요. 한국 전통 가옥 같아요. 친구들의 칭찬에 민수는 뿌듯했습니다. 너희들 언제든지 놀러와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말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젊은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친구들이 돌아간 후 세 사람은 다시 배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아버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하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민수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여기가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다음에 또 오고 싶어 해요. 그래, 언제든지 와라. 할아버지가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 민수는 혜진과 세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버려지는 줄 알았던 자신이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여보, 우리 좋은 며느리와 손주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민수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라디오 음악이 마당에 부드럽게 흘렀고 배나무 잎사귀가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수는 이제 정말로 집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나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알림 설정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